사진 많이 보셨죠? 1987년도에 위성 사진 분석 국가에 위치한 연결해서 핵 개발 프로그램을 이미 추진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미국 협상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무엇일까요? Any ideas? What's this picture? Okay. 제네바 협정 있죠. 제네바 협정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바로 북한의 핵 개발을 없애기 위해 폐지하기 위한 협상이었죠. Dave, who's the American rep in the picture? Okay. Anybody? 미국 대표가 누구죠? 로버트 갈루치 대사님. 요즘 아주 멋있죠. 저기 양복에다가 갸우보이 부츠 신으시고 강연도 많이 하시고 좋습니다. 이종호 선생님, 저기 북한 대표가 누구예요? 강석주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냉전 시대 이후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시민사회와 여러 국제기구가 북한의 인권을 중요하게 거론해 왔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북한의 핵을 없애기 위한 대북 정책과 협상은 강조되는 반면 북한 인권은 귀찮고 방해가 되는 것으로 무시하고 외면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무슨 결과를 거뒀죠? 6차 회담도 있었고 제네바 협정 이후로는 결과는 요즘에는 북한은 화성 18호까지 그러니까 핵 탄도미사일까지 개발을 했고요. 화성 18호가 하면 구암 하와이뿐만 아니라 미국 서부 동부까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군사 도박, 엄청난 군사 도박이 여러 번 있었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2010년 3월 26일 전환함 사건, 북한 잠수함이 어뢰를 쏴갖고 전환함을 파괴시켰습니다. 침몰시켰습니다. 한국 군인들, 선원들 46명이나 46명이나 사망했고요. 그 이후로는 수색과 인양 작업을 하다가 잠수부가 한 명 또 희생되었죠. 그러니까 총 합쳐서 47명. 그해 2010년도에는 전함뿐만 아니라 연평도 사건도 있었죠. 연평도 사건 때도 해병대 한국 군인들 사망했고 한국 민간인들 사망했고 엄청난 군사 도발이었죠. 그 다음에는 냉전 시대 이후로는 북한의 권력 세습은 두 번이나 이뤘습니다. 1994년 7월 김일성이 사망할 때 김정일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죠. 또 김정일이 사망할 때 2012년 12월 김정은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죠. 설마 조금만 있으면 김조애까지 최고 지도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별 결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할 수가 있지만은 일단 이러한 접근 방식은 북한이 다른 대량 상살 무기와 그러한 대량 살상 무기와 함께 핵과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하는 비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물론 아까 데이비드 맥스웰 대령님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앞으로 나아갈 유일한 길은 인권 우선 접근을 중심으로 하는 패러다임 시프트,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이러한 인권 우선 접근 방식은 지역 및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살상 도구를 개발하는 김정은 정권의 인권 부정 정책을 중점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The policy of human rights denial. 캠 데이비드 정상회담은 한미일 삼각동맹, 우정, 제휴의 토대인
공동의 가치관을 강조했습니다. 납북자, 국군보로, 부당하게 억류된 구금자, 탈북 난민 보호 및 구출, 북한 주민들이 자신의 인권 상황, 지도부의 부패, 외부 세계, 특히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번영하는 경제 강국 대한민국의 진실을 깨닫도록 하는 정보 캠페인 등 북한 인권에 대한 조율된 접근 방식이 필요한 합리적인 근거는 충분합니다. 인권 우선 접근에는 인도주의와 인간 안보 문제도 포함되어야 하며 북한 내 현지 투명성, 접근성, 모니터링 및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여성, 소녀, 어린이, 노인, 구금자 등 가장 취약한 집단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인권, 인간안보, 정치, 군사 안보의 연계는 북한 인구의 90%가 다세대적 인간 불안에 노출된 소외된 집단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우선순위를 구조화함으로써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북한 문제는 반인도적 범죄,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과 확산, 북한 주민의 인권과 인간 안보를 해치는 대량 살상 무기와 기타 살상 도구,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지속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김정은 정권 등 난제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해결책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적이며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을 정면에 내세워야 합니다. 이러한 지도는 최근 발표된 아까 맥스웰 대령님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최근 발표된 한국의 통일에 대한 전략적 비전을 고려해야 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 정부 하에서 대한민국 통일부는 최근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대한민국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3가지 핵심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통일 과정의 초기 단계로서 북한의 실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보 전파,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한국에 정착한 북한 이탈 주민의 성공 사례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부여하고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 등의 내용이 골자입니다. 북한 인권 상황이 요즘 어떨까요? 남북한은 1991년에 유엔에 가입했습니다. 아직까지 북한은 유엔 가입국이죠. 북한은 유엔 가입을 통해 국제인권 의무, 특히 세계인권선언에 따른 국제인권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북한은 유엔에 가입하기 9년 전인 1982년에 이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라는 2개 인권규약에 가입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아동권리 협약, 장애인 권리 협약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북한 헌법에는 종교, 집회,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적 인권의 보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 기준을 이행할 의지도 없고 이행할 능력도 없으며 인권 기준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도 실용성이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인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김씨 일가 정권은 고의적인 인권 부정 정책을 통해 김씨 일가 권력을 영속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최신 북한 인권 실태에 관한 국가보고서는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정부에 의한 불법적이거나 자의적인 살인, 정부에 의한 강제실종, 정부 당국에 의한 공과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곤욕적인 대우와 처벌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2014년 2월 UN 북한 인권조사위원회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어 왔고 자행 중이며 국가 최고위층에서 수립된 정책에 따라 반인도적 범죄가 저질러졌다고 밝힌 이후 상황이 개선되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그러한 증거는 없었죠.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서 바로 위원들이 나오죠. 인도네시아의 마르zuki 다르스만, 세르비아의 소니아 비제르코스트스카, 또한 호주의 마이클 커비. COI는 UN COI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는 보고서에서 8만 명에서 12만 명으로 추정되는 북한 주민이 정치범 관리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최근 저희들의 단체 북한 인권위원회 위성사진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불법 구금시설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엄청나죠. 삼각형은 정치범 관리소고요. 동그라미는 교화소죠. 북한에는 구금시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범 관리소도 있죠. 교화소도 있죠. 구류장, 직결소, 노동단련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물론 정치범들은 주요 정치범 관리소에 수감되어 있지만 교화소에 수감된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중국으로부터 강제 북송된 여성들이 교화소에 많이 수감되어 있습니다. 토마소 헤아킨타 전 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2022년 3월 UN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최종 보고서에서 김 정권이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해 더 엄격한 외부 및 내부 통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통제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김정은이 집권한 후 북한 정권은 북중 국경지대에서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보도에 따르면 국경경비대는 탈북 시도를 막기 위해 치명적인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한국으로 입국한 탈북자 수는 2011년 2,706명에서 2019년 1,047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이후 2020년 229명, 2021년 63명, 2022년 67명으로 급감했다가 2023년에는 196명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수가 급격히 감소했다고 해서 탈북 난민 위기가 진정되었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북한을 탈출하려는 사람들은 더 큰 장애물이 직면해 있습니다. 이미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은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2023년 8월 9월 강제 북송되기 전까지 약 2,000명이 중국에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북한은 국경을 부분적으로 개방하기 시작했지만 더욱 강화된 국경 통제를 포함한 엄격한 제한 조치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체제 하에서 북한은 북한으로 유입되는 정보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북한은 불법 외국 미디어의 소비와
유통에 관한 형법 조항을 개정했으며 전자기기의 불법 내용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해 기술적 해결책을 도입했습니다. 2020년 12월 북한 정권은 국가가 승인하지 않은 외국 문화 내용의 사용, 저장, 배포를 금지하는 새로운 반동사상 문화 배경법을 통과시켰습니다. 2021년 9월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젊은이들이 외국 미디어의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북한 청소년에 대한 사상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그러한 법을 채택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북한 국경 지역에서 중국산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비호적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도도 최근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기는 북한의 정보가 유입되고 유출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휴대폰에 삽입된 마이크로 SD 카드는 북한 내부의 정보를 유포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밀수된 중국산 휴대전화와 북한 국내 휴대전화를 함께 사용하면 외부 세계와 북한 내부 주민들 간의 대화가 가능합니다. 상당히 단순하죠. 그냥 붙여서 라이브 대화가 가능한데요. 시간당 한국 돈으로 한 50만 원 정도 합니다. 상당히 무용하고 돈도 들고 그래서 가격이 그렇습니다. 김정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당과 군의 부정부패 근절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처음에는 공중보건 위기로 취급되던 코로나가 탄압의 도구, 통제의 무기가 되어 조선노동당과 조선인민군 내에서 더 강력한 규율과 통제를 시행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북한 당국은 인민군의 규율을 부과하고 반부패 조치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부패는 여전히 there are two sides, 이중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권이 생존을 위해 부정부패와 시장 잠식에 의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비공식 경제활동이 정권의 권력 장악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새로운 간첩 방지법은 중국에서 북한으로 정보를 전달하려는 비정부 기관과 중국에서 탈북자를 지원하고 구출하는 임무를 맡은 시민사회단체 모두의 활동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요즘 상황이 아직까지 그렇죠. 미국과 한국의 대북 정책은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같은 중요한 분야를 포함하여 인권 이외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핵과 미사일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죠. 수백만 명, 수천만 명 희생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북한 김씨 정권이 저지르는 인권 침해 대부분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 지난 35년 동안 북한의 정치, 군사, 안보 문제 해결을 위해 인권이 희생되어 왔습니다. 북한 정권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견화를 조달하기 위해 국내 우회에서 주민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있습니다. 핵무기로 무장하고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르는 정권의 본질 자체가 지역 및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됩니다. 미국, 한국, 일본 그리고 유럽연합 회원국 등 유사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인권 우선 전략에 기반한
대북 접근 방식의 패러다임 전환을 고려해야 할 때입니다. Like-minded states, 유사 입장국이 되죠. 또한 인권을 포함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로 구성된 이 동맹이 Global South, 즉 개발도상국에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 북한 주민들에게 평화와 번영, 인권을 가져다 준다는 기치 아래 이 지역의 UN 회원국들을 참여시켜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유사 입장국이 누구죠? 미국, 유럽연합,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모두 다 글로벌 노스죠. 그러니까 글로벌 사우스의 지지를 얻어야 합니다. 앞으로 대북 인권 외교라 하면 앞으로 한 1, 2, 3년 동안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임무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의 시민사회 단체들도 그러한 노력에 포함시켜야 되고요. 물론 북한 인권이라 하면 중국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죠. 국경 제한이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코로나19 예방 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탈북자들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위험이 매우 커져왔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UN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에 따르면 탈북자들이 강제 북송될 경우 관리소, 교화소와 다른 구금시설로 보내져 고문을 비롯한 수많은 인권 침해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1951년 UN 난민의 치유에 관한 협약과 1967년 난민의 치유에 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법적 의무에 따라 중국은 자국에서 박해를 피해 탈출한 북한 주민들을 송환 시 박해에 대한 확실한 공포에 직면한 난민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Refugees plus. 중국과 a credible fear of persecution. 중국과 북한 모두 국제법과 기본인권을 위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로 중국 내 탈북자들은 더욱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들은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숨어 지내거나 중국 공안에 구금되어 있으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0명이 이미 강제 송환된 상태입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엘리자베스 살몬 특별보고관은 중국의 국경 제한이 해제되면 탈북자들을 송환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UN 인권이사에서 살몬 특별보고관의 발언에 대해 중국은 불법으로 중국에 입국한 탈북자들은 난민이 아니다라며 중국은 중국 내 외국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를 억제하는 데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탈북자들의 법적 지위는 이와 무관합니다. 살몬 특별보고관에 따르면 국제법에 따라 박해, 고문 또는 기타 심각한 인권 침해에 직면하여 추방된 경우 해당 국가는 관할권에서 이러한 끔찍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곳으로 개인을 이송하거나 추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통일에 대해서 남북한 통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다른 발표자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남북한 입장이 최근 들어서 많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 하에서 최근 북한의 통일에 관한 입장이 부정적으로 바뀌며 한국의 입장과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즉 김정은의 발언에 따라 이젠 단일 민족과 통일 이념 자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지난 2023년 1월 30일
5.1차 조선노동당 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김정은은 그 회의에서 남북 간이 통일될 가능성은 없다고 공식 석상에서 선언했습니다. 또한 남북 관계를 동족, 동질, 민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인 두 교정국 관계로 규정했습니다. 전쟁 중인 두 교정국 그렇게 보고 있죠. 따라서 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를 포함한 대남 서부 부문의 당국들을 정리, 개편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효과적인 대북 정책은 인권과 안보의 연계성, 특히 김정은 정권이 대량 살상 무기 개발 자금 조달을 위해 국내외 주민들을 착취하는 행위에 대한 확고한 이해가 기반해야 할 것입니다. 효과적인 대북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인권과 안보의 연계를 강조하는 것 외에도 인권과 안보 접근법 모두 북한 인구 중 가장 취약한 계층, 특히 여성, 아동, 노인, 구금자에게 전달되는 원조에 대한 투명성, transparency, 접근성, access, 적절한 monitoring, adequate monitoring, 적절한 모니터링과 평가의 필요성에 기반하여 인도주의적 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 내 인도주의 활동을 어렵게 하는 투명성과 접근성의 부족을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인권 및 안보 전문가들 모두 인도주의 단체와 우려에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인권과 인도주의적 위기를 면밀히 조사함으로써 인도주의적 우려를 포함하도록 연계 범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 김정은 정권의 권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약 10%의 인구를 제외한 나머지 2,25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은 빈곤과 기아를 비롯한 여러 세대에 걸쳐 인간 불안의 영향에 노출된 소외된 다수를 대표합니다. 특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women and girls, 여성과 소녀, 구금자, 하층민 등 취약계층은 인간 안보의 7가지 요소, 즉 개인, 정치, 집단, 식량, 보건, 경제, 환경의 불안정성을 극도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Personal, political, group, food security, health security, economic security, environmental security. 한국, 미국, 일본과 생각이 유사한 다른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협력은 외부 세계 정보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납북자, 국군 보로, 부당하게 억류된 구금자에 초점을 맞추는 것 외에도 북한 난민의 공경을 목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에 있는 북한 난민과 공식적으로 파견된 노동자의 현황, 인도주의적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와 문서화가 필요합니다. 중국이 불법 경제 이주자라는 구실로 illegal economic migrant, 불법 경제 이주자라는 구실로 탈북민을 강제 송환하는 정책을 중단하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이는 1951년 유엔 난민 협약과 1967년 추가 의정서에 따른 중국의 의무를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미국, 한국, 일본과 생각이 유사한 다른 자유민주주의 국가 정부와 시민사회 단체는 중국에 갇혀 있는 탈북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미국, 한국, 일본 기타 국가로 망명을 신청할 수 있는 경로를 교육하는 방법을 시급히 모색해야 합니다. 탈북 난민 보호와
구조는 북한 인권 정책의 한 축이 되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탈북자 보호와 구조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2022년 9월에 만료된 북한 인권법을 재승인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미국 의회는 연장하지 못했습니다. 1년 반이나 지났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왠지 알 수가 없지만 루비 의원하고 또 영김 의원하고 역할이 상당히 활발하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일단 북한 인권법을 재승인한다는 것이 상당히 시급하죠. 한국에서도 북한 인권법이 완전히 이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인간 안보를 개선하기 위해 확실히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사숙 여러분, 앞으로 한미연합회 저희들의 북한인권위원회와 미국, 한국, 일본, 유럽연합과 자유민주주의 세계를 대표하는 시민사회 단체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핵, 미사일, 군사도발, 비인간적 범죄, 기타 인권 요인 등 북한을 둘러싼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공동 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 비전은 바로 미국의 동맹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 번영하는 경제강국인 대한민국 하의 통일입니다.